22강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래서 LDT 리더십의 그 유형과 모델을 만드는데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침을 실천한 그 LDT 롤 모델, 저의 이제 묘지명도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침을 실천한, 배움을 즐기고 가감없이 행동하고 가르침을 실천한 그 라이프 플래닝 멘토, 여기 잠들자, 이렇게 이제 LDT 리더십을 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야말로 요거를 본격적으로 실천한 겁니다. 항상 시작이지만 62년에 나서 1836년. 그래서 1762년 250주년 기념 때 유네스코에서 세계 인물로 들어가게 된 게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때 정약용보다 한 50년 선배가 사회계약론을 쓴 루소라는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하고 뭐 위대한 독일의 음악가들하고 세계적 인물에 들어가 있고, 다산 정약용에 대한 그 책들은 뭐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학위 과정에서 본받을 만큼 정말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금도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게 되면 항상 자기개발, 라이프 플래닝, 석세스 플래닝, 인생에 있어서는 난 석세스 플래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그 18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18년 동안에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앉아서 죽을 정도로.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제 묘비명에 보게 되면, 지금 그 능내리 남양주 가게 되면 그 자찬묘지병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 자찬묘지병을 제가 라이프 플래닝 하는 사람들, 꼭 나중에 임종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명이 뭔가 이거를 꼭 세워라, 그거를 정해라. 저도 사실은 이 자찬묘지병에 대한 학습이 있기 전에는 그 정약용 선생보다 한창 후배죠. 36년 후배, 영국의 극작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우리는 많이 활용하잖아요. 우물쭈물 살다가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유명한 그 사상가들은 자기 묘비명들이 다 그걸 적어놨는데,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자찬묘지명을 딱 써놨습니다. 그 내용을 함축해서 줄여놓게 되면 런두티치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그대로 썼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정조임금에게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정조에게 배워서 백성위에 일을 했다. 백성위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공직의 권한을 갖고 일한 게 10년. 28에서 이제 38까지 10년간 공직을 갖고 뭐 곡산부사, 뭐 암행어사, 찬 이런 걸로 이제 일을 이제 했던 경우도 있고, 뭐 병조 참의, 형조 참의도 했었죠. 뭐 지금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놓고, 다음에 제자를 가르쳤다. 이거를 전통적 리더십이 아닌 후천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으로서 세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설이나 이런 것들을 논쟁하려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배워서 써먹고 활용해서 좋은 성과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그건데, 임금의 총애를 얻어 금밀에 들어갔네. 임금이 복심에 대어 초석으로 모셨도다. 하늘의 총애를 입어 우충이 열리었네. 육경을 경연하며 미묘한 이치를 깨달고 통했도다. 소인이 해성해치니 하늘이 너를 옥성시켰네. 거두어 간직하고 장차 훨훨 논이련다. 뭐 이 뒤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유배 가고 이래 뭐 한 거는, 내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니까 이거 어쩌라고. 여기 보면 자기도 자찬, 이 자찬이 뭔 거면 셀프 브랜딩 아니에요. 자기 마케팅을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게, 그 브랜드 기록 매뉴얼 만드는 정주의 리더십 조직의 장들이 본받고 다산의 리더십을 본받게 된다면, 런두티치에서 자기가 우뚝 서서 죽어서도 평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묘비명에 올라가는 자찬묘지명이 그 본인의 그 묘지에 올라가는 건데, 그 묘지도 항상 자기가 얘기했던 게, 괜히 명당 찾으려고 지랄하지 마라. 그리고 직관에게 물어봐서 어디 풍수지리 이거 물어보면서 어디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그냥 나는 뒷산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유당 바로 뒤에 위에 산이
그 풍산홍시 부인하고 이제 합장돼 있는데 거기 그 산에서 내려보면 그 여의당 지붕이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거기가 진짜 명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땅에 있을 때 거기에 살 때 여기는 이 한강의 물줄이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여긴 다 쓸어갈 염려가 있다. 다 쓸어가더라도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게 그 기록 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록 관리를 박물관 조정보다 잘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기 해남에 가면 노구당이에요. 노구당이 해남윤씨 거기 그 고산 윤선도 공제 윤두서 가문 공제 윤두서의 손녀딸이 바로 누군고 하게 되면 정약용의 어머니 윤소운 정재원이 아버지거든요. 윤소운이가 그 고산 윤선도 공제 거기에 증손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기록관리 거기 노구당에 가게 되면 전쟁이 6.25가 터지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부산세관에 옮겼다가 그 소위 말하는 어전들 이런 것들을 다 소실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옛날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일본의 전략적 요충지 지도까지도 다 그려냈어요. 그 딱 전쟁이 터지니까 해남윤씨 며느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하나하나 회의를 하면서 방법이 있다.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다 불태우면 불태우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뭔가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김치 묻는 독에다가 나누면 됩니다 해서 땅을 파가지고 김치독에다가 그 기록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실내지 않은 게 그게 노구당. 우리나라의 중앙박물관보다는 더 훌륭하다고 보는 게 그 역사는. 윤선도 가문이 해외에 있는 뭐 청나라나 이런 자료들도 있지만 배들이 가다가 소실됐을 때 둥둥 떠내려왔던 것들이 괴짝들이 떠나 보니까 거기에 다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착안해가지고 책 관리를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여유당집이나 그 500권의 저서나 이런 거 그 리바이벌 한 책들을 다 관리했던 게 거기 가면 홍수에서 떠내려온 돌짝 있고 그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딱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괴짝에다가 기록 관리는 서재를 딱 관리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니스를 칠해가지고 약칠을 다 해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했던 게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이나 이런 그 가문을 패족이라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패족이 아니고 이걸 관리하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가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친구 이제 부모 관계를 철저히 했던 게 바로 정의한 인맥 관리, 다음에 목표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삶의 로드맵을 제대로 그린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 여기가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저기 숙부인 해가지고 풍산홍시 하게 되면 옛날에 풍산홍시 달성서시에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풍홍 달서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며느리나 이런 거 사위 볼 때는 그 가문을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풍산홍씨들은 남인은 뭔가 그 경복궁에서 남쪽에 있는데 지금의 중국 회원동 그쪽에 하니까 야몽야몽 짱짱한 집안에 15살 때 1살 연상인 풍산홍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풍산홍씨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78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산 정약용이 죽고 2년 후에 이제 돌아갔거든요. 원래 1살 이제 연상이었으니까 거기에 있고 봄 사계절이 다 그 그림이 들리면 실학박물관도 있고 그 모형들하고 이 안에 다 있는데 한번 요 위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그 여기 올라가는 밑에 보게 되면 자찬묘지명이 있습니다. 그 상당히 긴데 거기에 보여든 거는 자찬묘지명도 집중본이 있고 기록으로 자기 묘지명을 책으로 썼어요. 책으로 역사서를 책으로 쓰고 광중본의 일부를 그 안에 했는데 다산 정약용 양용은 자기는 자기 이름을 브랜드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김세우는 뭐뭐 한다 해가지고 사명선 미션 선문을 거기서 내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약용은 해가지고부터 이제 그 스토리들이 이 안에 이제 잘 나와 있다는 거하고 또 지금 그 능내리에 가게 되면 그 수없이 뭐 책으로 치고 권으로 치게 되면 1000권이 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술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히 그걸 많이 해서 정약용 선생의 삶에 가지고 있는 거를 7살에 이제 한시를 썼다 해서 한시를 쓴 거 보고 아버지 정재원은 어떻게 해서 여기로 이제 오게 돼 있는가 하면 그 동기가 태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면
여기로 와서 된 게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아비가 왕일지다 아비가 자식을 죽이느냐고 역모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관리직을 해가지고 모든 거를 사표를 던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해서 고향으로 딱 돌아온 게 여기입니다. 여기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고향에서 농사나마 지으면서 살아라 해가지고 호를 귀농으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때 아호가 귀농이거든요. 그 귀농으로 호를 정했는데 그 4살에 천자문을 뗐고 7살에 한시를 지었어요. 그때 한시를 지을 정도의 레벨이 돼 있던 게 사실은 그 한시를 짓는 거를 정조도 한시 지은 건 없거든요. 글자 쓴 게 이제 나왔으니까 그 실록에 나왔으니까 그 한시를 지은 게 6살에 한시를 지은 사람이 저 파주에 가고 있는 거 율곡리라고 있어요. 파주에 가게 되면 이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선생이 6살에 한시를 지었고 여기가 7살에 한시를 지었는데 만으로 따지게 되면 뭐 같은 나이 때에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한시를 짓는 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 이거 있어요.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 소산대산 이걸 딱 했는데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다는 게 분명히 이게 작은 산인데 어떻게 큰 산이 아니 보이서 그 앞에 있고 그게 원근법을 그때 이해했다 가지고 수학의 재능이 특출하다 해서 수학적 수리적 공부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시켰던 거고 15살에 결혼을 했고 그 15살에 결혼해 가지고 옛날 조선시대에는 처가에 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 처가에서 가서 옛날에는 그 패백이라는 게 뭐 지금 이제 밖에서 2번 나눠서 했는데 처가에 가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데리고 시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패백하면서 이거 던지고 하는 게 이제 그 문화가 나왔는데 그때 어디를 가는 뭐 처가가 지금의 중구 회연동 아니에요. 풍산호시 남인 세력인데 거기가 다 짱짱하죠. 다 진사 뭐 진사파 지금 판검사들 이래 뭐 하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책을 보니까 지가 봤던 책은 책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책을 읽으면서 딱 접했던 학문의 지표로 삼았던 게 바로 성호 이익 선생이죠.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 선생의 그 책을 딱 보고 난 다음 공부해야 되고 롤모델로 그때 그거를 딱 정하게 되고 원래 22살에 그 회시 1차 시험 지금으로 보면 1차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지금으로 바꾸면 로스쿨 정도라고 볼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시험 답안을 정조가 그걸 하나씩 다 일일이 보고 난 다음에 정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험 답안지를 하나하나 정조가 상소문이나 이런 과거 급제 않은 시험 답안지들을 직접 다 봤대요. 그런 게 낙으로 생각했는데 그중에 특출했나 봐요. 그러면 인사를 하게 되면 지금 뭐 보직 맡아서 가고 했지만 한 사람씩 앞에 가가지고 이 임명장 수령장을 받고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는 뭐 쳐다보지도 못할 때 아니에요. 정약용 딱 했더니 고개를 들렀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고향이 어디더냐 사는 데가 어디냐 딱 거고 그리고 몇 살이더냐 22살입니다. 몇 살이더냐 그 기록이 남은 거는 너는 아직 22살 22살이면 그 당시 상당히 빨리 합친 거거든요. 넌 아직 나이도 있고 나는 이거 내 내피셜인 거예요. 나이도 있으니까 넌 여기서 계속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놈 좀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잖아. 그래서 6년간을 떨어뜨려요. 또 33살에 암행어사를 이제 보내서 그런 조선 명탕정의 모델 같은 거 다음에 6살에 이제 곡산부사 뭐 지금으로 보면 뭐 경기지사쯤 이제 되는 거죠. 그 곡산부사 시절에 서울보다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얼고 이래 그러니까 구덩이에 물 얼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다 딱 싶어가지고 구덩이들을 다 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이 고여 있는데 찝을 딱 얹게 했어요. 찝을 얹으니까 그거 층을 지금 실은 기름종이 법칙이죠. 그 종이에 기름을 묻혀가지고 그 집 위에다가 그걸 딱 세워놓고 다시 찝을 쌓아놓고 다시 또 거기에 물을 붓게 했어. 그걸 층층이 해가지고 그 우물 구덩이를 파가지고 겨울에 딱 그랬더니 나중에 여름에 다서 열어봐라 딱 했더니 그게 다 얼음인 거야.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고관 대작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 얼음을 만드는 데가 지금에 있는 서빙고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한남동 옆에 서빙고가 얼음을 만드는 그런 걸 했는데 그거를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것들로 갖고 있었던 게 그 39세 때 이제 정조가 승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유 사업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그 환경이 어울리던 환경들이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공부하고 그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돌면서 많이 했던 게 실학파 중에 연암 박지원 선생 서양 청나라의 그런 서적이나 책들을 많이 보게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정약종, 뭐 이승훈, 뭐 이벽, 황세영 이 사람들이 다 신유사옥 때 순교한 사람들이죠. 알았던. 그러니까 정약용도 이래 천주교로 해서 40 패스하자마자 사상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유배 갔었어요. 해미에 열흘간 유배 갔었는데 그 이제 의문이 풀리고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형세명, 약전, 약종, 약용이 있었고 자기는 이제 풍산홍시계론에서 원래 낳기는 육남 삼녀를 낳았는데 여기에서 의학적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게 다산 정약용이가 그 중에 사남 이녀이 다 천연두로 다 사망을 했어요. 그 윤씨부인 윤수원의 외증조부가 공제 윤두서, 송강 정철래하고 쌍벽을 이뤘었는데 윤선도가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출중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그래서 외탁했다는 게 다산 정약용 선생도 보면 수염이 상당히 덥수룩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탁을 했다 해서 공제 윤두서 그림이고 국어책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그 역량을 그러니까 어머니 역량, 와이프 역량, 다음 아버지 역량, 뭐 진사, 홍문관 이런 걸 다 지냈으니까 금수저였죠. 정약용에 날 때는. 그런데 가장 이제 처절한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게 유배 생활하면서 꽃은 유배 생활에서 다 피웠다는 거. 이게 고난 극복, 어려운 환경을 다시 서고 일어서는 것들이 우리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동인이나 자기 개발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그 책에나 저의 교재에서는 그 자전적 에세이처럼 쓰니까 역사서를 공부하는 것보다 한 사람 뭐 시기 연도 틀릴 수 있고 만으로 틀릴 수 있고 사람 숫자 이름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제대로 써도 되고 제대로 알고도 잘못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우리화해보자 하는 게 그게 승하하고 난 다음에 그 삼형제가 다 사형을 당할 뻔했는데 가족을 팔고 뭐 할 수 있나 해서 그 형제가 상당히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구스티니로하는 세례명 그 세례명 우리 최초 세례가 이승훈 신부인데 그 이승훈 신부는 셀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셀프 세례 보면 우리나라 천주교는요 전 세계에서 교황이 저 천지남 태촌 천지남 내가 그쪽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 그 형제들이 그 학습하고 공부했던 뭐 권철신 이런 그 약전 그 삼형제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학습했던 그 천지남 그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그 서학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또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습하고 할 때 교황이 했던 말 중에 거기 가면 기록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선교사들이 선교해가지고 이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책 보고 셀프로 세례받고 셀프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셀프로 스타디를 해가지고 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하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케팅하는 팀들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팀들을 얘기할 땐 천지남을 한번 꼭 가봐라.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리더가 됐다는 그것이 그 인정했던 곳이 우리 한국이 대단하다는 게 학습력 런도티치의 학습력이 이제 대단했는데 거기서 학습하고 크고 이승훈 신부가 저기에 들어갈 때 그 황사영의 얘기를 들고 갈 때 베이징에 갈 때 그 신부를 만나봐라 해가지고 이제 본격 이루어진 건데 그 영광의 그 조카 사위지만 뭐 글로서 완전히 정약용은 아니다 하는데 그 고충을 계속해서 유배 가는 걸로 정약종은 자기는 귀한 후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상전향이라는 거를 했었죠. 사상전향을 했을 때 정약용은 이제 유배를 정약전하고 보내는데 처음은 저 장기현이라고 지금 포항 그 영덕 포항에 장기로 가 있다가
다시 불러 두 번째 2배, 그러니까 그 이감 다른 데로 이제 보냈던 게 이제 더 떨어진 해남으로 보냈고, 다음에 이제 흑산도로 형은 이제 거기로 가면서 그 500리길을 그 유배 따라 하는 거를 한번 코스대로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처음에 갔던 데가 이제 저기 그림이 있죠. 거기 가게 되면은 동문주막, 그 영랑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있는데 동문주막 주모상이 있고, 요거는 코로나 때 찍은 게서 마스크 주막도 이제 마스크를 씌워놓고 그 앞에 보면 사이제라고 4가지 뜻을 정했는데, 그 여유당 전집에 보게 되면 정약용은 술을 안 좋아했다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난 브랜드 마케팅용으로 쓰지 않았나. 그래서 정조가 원샷 자꾸 이걸 줄 때 제일 힘들었다 해서 그런 비난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사람 귀찮게 하고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써놨는데, 저기 가게 되면 또 저기 스타를 보게 되면 맨날 와서 술만 퍼먹었다 그래. 저기 동문저가 하도 술 처먹으니까 그 자기 유배 사형받을 놈이 유배와 있다니까. 그럼 그런 배웠을 거 아니야. 야 인간아, 그래 하지 말고 여기 그냥 있으라고. 오갈 데 없어. 여기 있으면 내가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이 동문주막에서 먹고 자는데, 이 동네 자이들 그 엿장수 같은 애들 데려다 글 공부시켜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8제자를 육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카테고리 만들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뭐를 소위 말하는 유배 기간 동안에 18 동안에 500권의 책을 저술하고, 거기서 이제 그 나온 게, 거기서 기본적으로 나온 게 몽인심서 경세유포는 다 거기서 그 말년에 그걸 정리해서 쓴 거고, 돌아와 가지고 흠음신서를 이제 써서 이제 그래 했는 건데, 그 동문지막에 가기는 지금도 이제 막걸리 팔고 그래 하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여기는 이거 그 앞에 사이제고, 여기 가게 되면 다산초당까지 그 백년사 해월사를 한 바퀴 돌아가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동암이라고, 호도 이제 동암도 쓰고, 저희 아버님 호도 이 동암인데, 그 차를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귀농의 오리지널을 유배 9년차 때 한 거예요. 초당에 가가지고 지금에 하는 우리가 주말농장을 읽으듯이 그걸 나누면서 뭐 선비들 현감들 해가지고 땅을 해가지고, 그때 말은 정전법 9개로 딱 나눠가지고 그 하나를 빼고 이거는 주변에 이제 공납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지분에서 유배 끝나고 올라올 때는 그거를 다 공유수당, 공유 마케팅으로 다 풀어주고,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고 쌈을 싸고 그걸 먹으면서 차를 마시고 하는 걸 해서, 아 이게 이제 그 정조가 가졌던 산홍합일이라는 말. 옛날에는 그 살인파들이 못된 게 딱 그거예요. 공돌이 했잖아요. 과학 문명을 무시하고 오로지 한자 공부를 하고 사서삼경 경학만을 중시하고 향촌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 이제 이거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을 그걸 했는데, 정조는 그런 것들을 다 불교도 유교도 다 동일하고, 그리고 천주도 보니까 뭐 제사 한진하는 거 이랬지만 백성을 중시하는 거는 똑같다 하는 것들을 다름을 인정해 줬던 것이, 그런 그 학습 차원에서 그 산홍합일,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의 토대를 세종 때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것들을 뭐 장영실을 통해서 추구기 해시계를 만들었지만, 그거를 실질적인 현장으로 내려가 만든 거, 지표가 되게 하고 그걸 활용한 거는 정조 때. 거기에 큰 역할은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한번 지금쯤 한번 가보기가 좋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거를 생각하고, 저도 18년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여유당이라는 데 보게 되면 그 실학 박물관도 있고 그 내용들을 학습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책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 뒤에 저 뒤에 여기서 잘 보이는 저쪽 뒤쪽 저 산 등성에, 그리고 요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부작을 할 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유배 갔을 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고,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결국은 뭐 백범일지라든가 김대중 옥중서신이라든가 뭐 자식에게 주는 글, 저도 아이가 이제 유학가 있을 때 그런 글을 계속 써서 주고 꼭 해야 될 50가지 이런 것들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정약용이 공직 입문할 때, 실제로 일을 하게 월급을 받을 때 미션, 비전과 미션을 보게 되면, 공직 입문 미션이 자기가 공직에 일하게 딱 되자 일주일 안에
작업을 딱 했던 게 바로 비전선언. 지금 그 당시는 뭐 비전선언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이제 스토리 흐름으로 에세이에서 본다면 그 비전을 뽑아낸 게 바로 공념 원효성이에요. 공정하고 청렴, 공정과 청렴하기를 원한다. 그게 뭔가 하면 발할효. 내가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정성성 직학할 성자 정성을 다해서 국가에서 헌신하는 나를 자아상을 만들겠다. 이게 나는 비전 선언이라고 이제 봐요. 다음에 이제 사명 선언은 이 사명 선언이 공직에서 10년간 느꼈던 거를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면은 유배 가서 이제 강진에서 이 목민심서를 유배 끝나기 모든 자료들을 그 자료의 협찬이 어디에 있는 거 하게 되면 자기가 배우고 글 읽었던 것도 있지만 그 노구당이라는 그 해남 윤씨의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참조하고 그 제자들하고 또 형에게도 그걸 이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이거 부임했을 땐 어떻게 하라 그리고 그 율기 자기의 마음은 스스로 어떻게 나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타이트한 그런 적폐가 아니고 남한테 타이트하고 남에게 관대한 율기봉공애민 율기봉공애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기 삶의 원칙 공무원 원칙을 이제 정했던 거죠. 이거는 그 전에 자기가 마음 먹었던 거를 목민심서에서 이거를 12가지로 뭐 그것을 12편으로 나눠서 각각의 6개 카테고리로 나눈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한테도 시키고 본인도 만들고 경험치를 가지고 사례집도 만들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임은 임기에 딱 들어갔을 때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게 해관육조, 뭐 부임육조, 뭐 율기육조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그걸 6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총 72개의 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기봉공애민 이 세 가지 이 율기봉공애민은 뒤에서 자기 경험치만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것에 영향을 준 게 바로 관리직에 있었던 아버지가 공직 생활을 할 때 그 배운 게 율기봉공애민에서 사궁들은 나라가 잘 보살펴야 된다. 그게 지금 뭐 사회적 약제보호, 사회적 기업들 나라가 못할 걸 회사가 하고 뭐 장애인 처운 그러니까 그게 호러먼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그 사궁, 궁원 네 가지가 궁한 사람 궁율이 여기 소사한 건 성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는데 공직하고 암행어사하고 이런 수사하고 다 해본 수사도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수사의 원조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목민심서라는 완제편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역량으로 마음을 단속하고 인격 수양에 힘쓰고 공무에 헌신하며 정성껏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하는 거는 이게 이 대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영린에 나오잖아요. 정성을 다해 봉사하면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준다 하는 거. 힘없고 약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라. 애민에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회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카테고리를 만들고 기획을 해주고 뭐 자전 에세이 책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게. 다음에 가족 경영의 부분을 보게 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두 아들의 내려 유배지에서 그 보낸 편지라는 게 이거는 그 박성무 교수님이죠. 이분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에요.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꼭 이걸 한번 봐봐라. 다산 선생이 그 자녀들에게 이제 권하는 거, 아들들에게 보낸 거, 또 형한테 보낸 거, 형한테 보낸 건 자산에서도 보게 되면 요거 그 18년간 글을 쓰고 정리하는 거를 제자를 시켜가지고 흑산도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해서 그걸 감수하고 윤문해 준 게 정약전 형이에요. 그 정약전은 그 자산어법 우리나라 해양생물 미래과학의 그 기틀을 마련해서 그 홍어로부터 해서 그 고기들이 어떻게 태생하며 어디에서 잡으면서 지금 현대 그 해양과학의 기틀 수산학을 하시는 분들 해양과학부에서는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그 또 뭐가 추자도에도 그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나 또 제자들에게 18 제자나 현감들이나 공직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당부한다, 그리고 다시 부탁한다 이런 것들을 편지를 쓰면 답을 내리고 편지를 쓰면 답을 내리기도 하고 직접 멘토링 코칭. 그래서 멘토링 코칭 런두티치의 전통적 리더십이 아닌 변혁적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으로 최고봉이 다산정약용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기 그 자찬묘지명에 보게 되면 약용의 사람 되면 착한 일을 즐겨하고 옛것을 좋아했으며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과감했다. 이 문구를 가지고 저도 묘비명을 런두티치로 그리고 LDT 리더십의 기본적인 거를 그 아이디어나 발상이나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때문에 앙화를 불러들였으니 이 때문에 내가 유배도 가고 구속도 됐었고 곤장도 맞고 죽을 지경에 갔어요.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뭐 셰익스피어 톨스토이의 이런 행복론 이런 인생론보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다산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막 책을 봐서 하는 것보다 저 능내리나 다산 초당이나 한번 투어를 한번 이제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거를 그리고 행동하고 가르침을 실천한 모델인데 런두티치에서 누구에게 배웠나? 아버지 정약용에게서 정재원에게서 배운 게 컸고 다음 책을 통해서 멘토를 찾은 거니까 그제 멘토지만 여기서 롤 모델을 찾은 게 성호 이익 선생이죠. 우리 실학의 대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그 산홍합일 이런 게 나왔고 다음 임금 정주에게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그 디테일함과 피드백 코칭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게 정조죠. 글로서 받은 게 이제 정약전 형하고는 나이 차가 얼마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친구처럼 지내는 2-3살은 다 그런 거니까 또 정약전에게서 피드백을 받고 또 학문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벼슬을 하고 이걸 하게 정약전은 공부를 이제 하자 계속 하는 거고 왜 하필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성리학들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권한을 갖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 내가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권한을 달라고 권력이 아닌 권한만 달라고 하는 리더들을 제가 그런 지도자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너는 그걸로 해라 해서 봉은사에서 공부를 했고 다음에 티치했던 게 뭐 두 아들은 물론 뭐 추사 김정희가 누군가 하면 그 자기의 아들 두 번째 아들 하구하고 추사 김억이하고 지금 대흥사의 초이선사 그 차하고 이 초이선사 가면 저기 있잖아요. 지리산 계곡에 대흥사에 가게 되면 그 세 사람이 호용호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자식들을 멘토링 코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데리고 오면 걔네들 멘토링 코칭 용돈을 주고 숙제도 내고 공부 말고 공부 이외의 것을 했던 것들이 다 이런 영향을 받았고 뭐 황상 같은 경우는 황상책이 별도로 있잖아요. 멘토링 그리고 코칭에 대한 거 뭐 윤종문, 윤정어, 윤씨들이 상당히 많은 게 야 우리 가문에 와서 네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책을 읽어봤으면 가문 좀 가르쳐 한 게 다 해남 윤씨들 하고 뭐 그 형제들하고 제자들 동네에서 몰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하니까 그런 10대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모든 기록에 남겨두니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뭐 우리나라 교수들은 자기 이름 먼저 가지고 다 조교시켜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게 그래서 저 책에는 공저들이 꽤 있습니다. 같이 한 사람들하고 그 이름들을 꼭 올리고 뭐 글자 하나로도 수정해주면 수정이라고 올려주고 하는 것들을 다 여기서 영향을 받았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리더십은 그 현실 인식이에요. 현실 인식. 그게 뭔가 감이거든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닥친 문제들을 가장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해치고 했던 게 다 정조대왕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과제를 받아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기간 동안에 하니까 뭐든 빨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행동에 옮기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딱 씁니다. 야 행동하지 않은 거 말뿐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말뿐인 사람들이
다 무효를 시키고 있잖아요. 행동한 사람들을 말뿐인 놈들이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무효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게 좀 개탄스럽지만 그게 바로 실사구시 실천력. 이게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걸어왔던 길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셀프 브랜드 마케팅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기업에서는 프로모션을 상당히 잘한 거죠. 그 프로모션들을 잘하고 그 당시에 뭐 행궁행차라든가 그 일이 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를 아주 그럴싸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했고 여기에 책임자가 누구다 해가지고 저기에도 가게 되면 정약용 이름이 수원 화성에도 가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최재공하고 뭐만 나와 있는 거 하면은 그 실록에 보게 되면은 그 정조를 극찬하는 거니까 노가다 일했던 그 수리하고 벽돌을 깨고 삽질을 하고 땅을 팠던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기록해 줬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무슨 재단 만들 때 가면은 이름들 10원이라도 낸 사람들 이름들 이라고 벽에 이름 세워가 해주는 게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그게 촉이라는데 그 연결고리측이 수학적 연결고리와 문학적, 인문학적 어린 때 인문학을 공부하고 커서 이런 수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그 기본이 어휘구사나 실질적 수치를 잡아내는 게 아주 탁월했죠. 그러니까 자기 기록에는 거기에서 이런 그 농로를 만들고 거중기를 이용해서 거중기로 다 만든 게 아니고 큰 돌로 옮길 때만 썼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요즘 사람은 숟가락을 얹는다 그러는 건데 숟가락 얹은 게 아니고 자기 기록에 다 남겨놓으니까 한중록도 마찬가지도 자기 입장에서 쓴 거 아니겠어요? 일성록은 정조 개인의 입장에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일들의 기록, 그 기록들을 남겨놓으면 자전적 에세이는 무조건 한 권의 책이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항상 그 공직에 있을 때는 부드럽고 풀어놓고 대해도 주는데 기강에 대해서 내 스스로 율기하지만 위계질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시를 했습니다. 왜? 카리스마로 기강을 잡아라. 위험해야 된다 했죠. 그런 것들은 이순신 장군도 잘했고 그러나 사람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잡아라. 독학할 땐 독하고 치를 땐 치르지만 그걸 딱 풀어라 하는 것들이 가죠. 그래서 빌더 셀프 슈퍼 리더십. 4살에 천자문 그리고 10살에 그 놀릴 때 그 산미집 하는 거는 산미는 눈썹이 3개인데 그때 하도 그 뭐가 많은 후암마마 이런 우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점난 사람들이 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눈썹이 3개처럼 보인다 해서 눈썹 섭세게 그 막 놀렸을 때 그런 것도 그냥 괜찮다 해서 나중에 10살에 자기가 썼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눈썹 3개는 책을 내고 글을 쓴다 해서 자기 마케팅 브랜드를 잘했던 거. 그리고 비전 사명 과정에서 나왔죠. 유배 중에 18제자를 숙성하고 돌아와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송어회도 만들고 회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술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사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고 또 그런 그 폭탄주 원샷 문화를 정조가 그 초계 문신들한테 그런 걸로 그 기본을 이제 잡기도 했었고 또 수종사에 가보게 되면 거기 삼봉이 보이고 삼봉리가 있어요. 그 옆으로 수종사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그 500년 된 세조가 하사한 나무가 이제 그대로 있고 그 위에서 내려본 그가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거기 한번 그 차가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비 오는 날만 빼고 가게 되면 거기를 한번 가보고 자전적 엑세일 썼다. 결국은 제대로 현대적 전통적 능력을 가진 정조가 제대로 듀플리케이션 복제를 해낸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지 않나. 다산 정약용과 정조가 만났을 때 풍운지회라고 했죠. 이게 정약용이가 딱 기록한 거죠. 이게 브랜드 자기 마케팅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풍운지회라는 뜻은 그 옛날에 다 있던 이제 말들이죠. 구름과 용이 만나고 바람과 범이 만나듯이 밝은 인공과 어진 재상이 서로 만나니 내 무엇을 못해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찬지묘에 묻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 했으냐? 앙화를 만났다. 유배를 갖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 이것도 다 내 운명이니라. 그러나 이들은 패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습하고 공부하고 절대 일어서라 하니까 그 아들이 계속 상소를 하고 패족을 없애주기는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정약용이야말로 풍운아라는 말로, 이 풍운아 푸나라는 때를 잘 만나는 사람들을 풍운아라고 하지만, 때를 잘못 만난 때를 우리 후손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교훈을 남긴 오리지널 풍운아잖아. 바람이 만나야 비도 생기고 이슬도 생기고, 그리고 구름과 바람은 절대 부딪히지 아니한다. 이런 자연의 섭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한 거를 제가 다산의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항상 리더십에서는 전략적 관리 능력, 인지 능력, 대인관계, 이 세 가지, 비전 제시, 팀워크 하는 거하고 뭐 협상, 고객장, 문제 해결, 변화 관리, 이런 것들을 다 뽑았더니, 이런 거 하나하나로 해서 항목별로 나름대로 해봤더니 정조대왕이 으뜸이더라.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받고 그냥 일반한 그 환경이론, 그러니까 특성이론이 아닌 행동이론과 환경이론에서 스스로를 빌드업 해가지고 지금 후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이제 하고 싶은 게, 틈만 나면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과정에 공제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윤선도도 들어가 있는데, 뭐 다산 정약용 선생도 아마 교과서에는 내용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 세 가지 책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정말 목민관이 선출직 공직자가, 공무원이 임용돼서 퇴직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다고, 그게 바로 목민심서거든요. 흠음신서는 법률적 이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삶에 플러스가 되도록,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셀프 리더로 만들어주고, 경세유표를 통해서, 이게 국가행정론이거든요. 국가의 구성이나 이 국가론 또는 우리 조직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하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난 이 세 가지, 이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는 정말 다산이 심려를 기울여 가지고 기록을, 감수를 자기 약전형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고, 정말 체계화된 이런 카테고리 학습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듯 불경 공부하듯 이거를 어린 때부터 학습을 시켜놓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뭐 다산학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귀농학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정약용학을 해도 되고, 이런 걸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천후 아니면 멀티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문무겸비가 정조라면 인문계와 자연계를 통전한 인터그라티, 이것을 한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우리 LDT 리더십을 배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런도 티치하겠습니다. 22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